증시 조정이 정말 막 패닉처럼 올 상황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겨울은 지나가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보니까 김작가TV 작년 한 10월쯤에 마지막 10월에 출연하셨는데 왔었어요? 그때 이제 증시가 이제 뭐 크게 더 걱정할 일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작년 10월, 11월 실제로 거의 이제 증시 코스피로 뭐 거의 저점 찍고 이제 스물스물 어느 순간 벌써 2,600 정도까지 올라왔죠. 재수가 좋았네요. 근데 딱 치료할 시점에 아마 그 전부터 꼭 10월에 저점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에는 뭐 이렇게까지 금리 많이 올릴 줄 몰랐거든요, 작년에.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어느 시점부터는 좀 물려서 사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뭐 10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인상적인 거는 작년 저희가 11월에 2023년 시장에 대해서 상고하고를 전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리서치 마무리 짓기 전이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이냐 막 이런 글이 그렇죠. 워낙 안 좋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2,000번 무너진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시장은 매우 좋아 보였고요. 지금도 그 관점은 유지하고 있고, 물론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내년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 그렇게 보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말보다 좀 남의 말 인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사람들 나와서 이제 시장 얘기하면 누가 맞냐 이런 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이번 주에 오를까요? 다음 주에 오를까요? 오늘은 어떨까?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 모라고 내일의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책이 있어요. 찾아라. 그 책 좋습니다. 번역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문장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날씨는 하루하루 변덕스럽지만 계절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계절. 봄은 따뜻해지면 봄이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습하고, 가을은 서늘하다. 거기에 맞춰 투자 일정을 짜야겠죠. 이게 뭐냐면 겨울에는 봄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면 벌써 가을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2021년 봄에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외칠 때, 이 책에, 하여튼 되게 조심스럽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왜 저러냐 하겠지만 이미 뜨거운 여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직전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겨울은 지나가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간다는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 있던 두꺼운 패딩을 벗어놓고, 봄과 여름 옷을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이미 작년 10월 이후에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봅니다. 오늘 왜 그렇게 본지에 대한 얘기의 내용일 텐데, 조심스럽게도 오늘이 그 며칠이죠, 갑자기 6월. 오늘이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괜히 잘한 거 하나씩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상고하고 봤는데, 상반기는 어쩌면 PER이 올라가는 장세였다면, 하반기는 EPS가 상승하는 장세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오늘 녹음하기 전날, 우리나라의 그 20일 수주야.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5.2% 전년 동기 대비 증가로 나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작년 8월에 3.7% 증가 이후에 1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거예요.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전월이 마이너스 16.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출이 뭐죠? 결국 기업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걸 미국에 있는 사람만큼 알 수도 없고, 또 이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여러 가지 이코노미스트 분들만큼 제가 전문적이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적해서 보는 지표의 핵심은 우리가 기업들이 지금 최악에서 벗어나서 뭔가 장사를 할 거냐. 그러면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수출도 못하고, 무역 수지도 적자나고 맨날 이건데, 이것이 개선된다면 EPS 장세로 변하지 않을까요? 다행스럽게 오늘 녹음하는 날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본다면, 시장이 오늘 이제 제가 언제 이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좀 출렁여서 지수가 좀 빠졌을 때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그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에 그 무역 수지는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는 거잖아요. 흑자는 전환 안 했는데 적자 폭이 줄고 있죠. 적자 폭이 줄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자가, 우리가 반도체 수출 같은 게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폭이 좀 줄고 있는데, 특히 국가별로 되게 의미 있는 게, 이제 요새 중국과 미국 관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대 담론은
미국과 중국에 뭐 블링컨 한번 갔다 오면 둘이 화해할 것이다.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가 관심이 있는 거는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번 달에 마이너스 12.5%가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12.5% 하면 잘 안 와닿으실 텐데 네. 중국이 3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3.4%였어요. 갑자기 그 숫자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국 상황이 안 좋은데 네. 그래도 중국 쪽도 약간 풀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 중국에서 수출이 가장 좀 최근 높았던 게 2022년 3월에 156억 달러였어요. 네. 그래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3월 달에 높으니까 그 마이너스 33%가 나왔던 거죠. 그쵸. 그 뒤에 점점 기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부정적 뉴스보다는 긍정적 뉴스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러다가 뭐 현재 뭐 자동차 잘 팔리고 조선 수주가 늘고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방산도 잘 되고 이런 건 좋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 안 좋았다 좋아지는 게 대표적인 기대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이번에도 20일까지 보면 반도체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3.5% 줄었는데 사실 약간씩은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하면 아마 수출 쪽에서 이제 변화가 있죠. 그게 펀더멘탈한 방향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어떻게든 간에 오늘 증시도 좀 아침부터 저도 이제 뭐 증권사 직원들 뭐 공짜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어떻게 됐나 보잖아요. 미국 이렇게 빠져나오면 굉장히 불안해들 하시는데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다른 방송 가서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미국의 S&P 500에 대해서 저희 선물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있냐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게 깊잖아요. 매도 포지션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는 게 여기 매도 포지션 2005년에도 매도 포지션이 높았다가 청산되면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6년, 7년까지. 네네네. 뭐 이렇게 반드시 위를 여는 방향은 아닌데 최소한 요랬을 때, 뭐 이렇게 낮았을 때 그 다음에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치고 올라가는 더 밑에가 크게 일진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몇 개월간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게 왜 오르지? 네. 왜 오르지 하면서 계속 매도 포지션을 쌓고 있었던 거죠.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 장고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네네네. 뭐 고퍼스도 많이 들고 네. 이것도 최근에 청산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올라간다 얘기 아니라 증시 조정이 정말 막 뭐 패닉처럼 올 상황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좋은 기업들이 적절한 가격만 와도 주식을 다시 사야 된다는 생각이 갖고 있어요. 위로 엄청 튀는 건 잘 몰라도 어쨌든 더 밑으로 떨어져야. 이미 아니 포지션을 다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람들이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유튜브에 누구 와서 무슨 얘기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포지션이 어떻게 취했냐겠죠.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좀 아침에 원달러가 거의 1,300원 근처로 또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작년 10월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10월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찍을 때 코스피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10월에 방송 와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맨날 그 그림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똑같은 그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달러가 강해지는 흐름으로 간다면 네. 사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위로 확 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 세계 GDP 대비 미국의 GDP를 놓고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달러가 당장 확 강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원화는 어떨까요? 지금 뭐 1290원 넘어서 다시 1320원, 30원, 40원 올 거냐에 관한 거죠. 저는 그거보다 뭐 이 정도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왜 그러냐면 글로벌 경기와 원화는 거의 연동돼요. 이게 그림이 별게 아니라 OECD, 전 세계 G20 국가의 선행지수와 한국의 원달러인데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유사한 거 아닌가? 유사하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수출 얘기하면서 네. 긍정적 지구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돌아서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코로나 직후에도 한국 증시가 막 전 세계 상승률 1위 나옵니다. 코스닥이. 네네.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랬죠. 전 세계 경기가 돌아서는 순간에 한국은 많이 올라요. 같이 연동되는군요. 그렇죠. 전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한국 증시 힘을 잃어요. 박스권으로 가버리죠. 근데 지금은 글로벌 OECD 선에서 이제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 원달러가 사실 작년에 10월에 나왔다고 하니까 10월에 그때 와서 제가 원달러 환율 더 달러 강해지기 힘듭니다 얘기했을 때 워낙 그때 1,500원 넘어간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넘어갈 네. 수 있다 하면서 큰일 근데 났어. 사실 뭐 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가 돌아선다면 원화가 여기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뭐 추세적으로 다시 약세갈 확률이 낮다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OECD 선행지 이게 돌아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한 98 가기 전에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글로벌 경기가 돌아서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됐는지 올랐었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네.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래요. 뭐 경기가 좋아진 걸 확인해야 된다. 뭐 저쪽 하는데 선행지수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경기를 앞서 반영하는 지표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리딩 인디케이터가 돌아와서 위에서 올라갈 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럴 때 주식 샀으면 10년, 11년에 고점 잡은 거고 17년 이때도 고점 잡은 거 아닌가요? 이번에 코로나 21년 봄에도 얘가 100만. 제가 그때 그 코로나 그때 2021년에 요거 똑같은 그림 똑같은 거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일 이상이면 상당히 버겁다는 거죠. 그럼 확률적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질 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를 얘기하는 거고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면 이제 좀 있으면 경기가 또 안 좋아진다를 예고하는 거지만 그렇죠. 하여튼 이게 일시적으로 멈췄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서 돌아서 올 확률이 높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증시가 이 경기 실적 아까 말했던 EPS와 경기 방향을 네. 선반영하면서 올라왔던 거죠. 네. 자꾸 이 장사를 지금 어떤 거에서 봄이냐 아니면 겨울이냐 차이가 있는 거냐면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기 직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채권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고금리가 좀 부담이지만 이 같은 글로벌 경기는 돌아서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면 겨울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글로벌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게 다시 내려갈 거로 보는 다시 거죠. 내려가- 뭐 이렇게까지만. 근데 이때는 코로나 때고 금융위기 때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려갈 거라 보시는 분과 그럼 올라갈 거라 보는 분의 입장 차이는 어디서 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채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막 장당인 금리차 같은 거 보면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결국 이렇게 금리 올려놨기 때문에 가게도 파산할 것이고 네. 4, 5년 부동산이 망하든지 네. 뭐가 망하든지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금융위기 때는 이때는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이때 현업에 있었으니까 도대체 손실의 규모가 뭐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가게가 터진 거예요. 지금 미국의 소비가. 이때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있어요. 이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네. 질문 하시니까 이때와 다르다는 거는 완전히 언제 알았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인수될 때 알았죠. 인수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 규모가 너무나 빤하게 계산 가능했다는 거예요. 뻔하게. 뭘 인수하고 이렇게 되려면 얘가 왜냐면 손실의 주체가 국채 같은 거였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이 터진다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 빈 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0.4도 안 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동에 가게 낀 거 봐라 우리나라. 네. 그리고 뭐 홍대 앞에 가게 빈 거 맞아, 봐라. 맞아. 그리고 뭐 신도시에 상가 빈 거 봐라. 신도시 상가는 부동산을 봤을 때 너무 과하 분양됐고 명동이나 뭐 가로수길 이런데 가로수길. 그 길가에 있는 거는 너무 임대료가 비싸고 비싸죠. 부동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낮추면 건물가가 내려가니까 버티는 거니까 그러고 그리고 연남동은 어떤 거죠? 성수동은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나 어떤 한 편을 보고서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난 그게 뭐 아주 좋다는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뭐가 터지고 이럴 상황 같지는 않다.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SVB 사태가 딱 터지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맞아. 하지만 이건 너무나 이제 트리거가 될 것이다. 너무 단순했죠. 왜냐하면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글로벌 경기가 돌아서고 있으니까 아까 한국의 수출도 돌아설 것이고 수출이 돌아서면 기업의 이익도 낮을 거고 매출이랑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전에도 한번 와서 이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종말론이 아니라 순환론적 사고로 봐라. 그래서 아까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아까 달러 환산 코스피가 되게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기준으로 이게 좀 올라가려면 워낙 강해져야 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 13일 날이 1163이었는데 이때 의미 있는 바닥을 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중간 레벨만 가도 상당히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시장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뭐 방송 나온 날 주가 막 빠지고 있는데 너무 지수 연연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지금 빠지고 있나요? 아까 지금 보니까 빠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제한적이다 하락을 해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림을 이제 제가 이제 딴 데서도 그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뭐 우리가 좀 숫자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보면은 아까 선행지수 갖고 계속 보여드린 거예요. 선행지수가 이렇게 도는 순간 한국이 전 세계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게 돼요. 이게 돌 때 여기서 이제 도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아질까요? 연한 파란색이 선행지수인가요? 그쵸? 짙은 파란색이 그러니까 전 세계 워드 대비 코스피의 PBR 가치가 이때 개선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 어떤 게 들어왔으면 수출주 중에서 진짜로 뭔가 그때 잘 팔리는 품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막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잘 팔리죠? 그때 우리 잘 팔린 게 방산도 잘 팔리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자동차가 제일 좋았죠. 네. 그래서 주춤하지만 자동차도 조선도 수출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 기업들도 좋았고 또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화장품은 잘 안 팔리지만 네. 화장품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은 미용 기구 쪽은 엄청 잘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잘 팔리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의류 업종도 뭐 그런 업종보다 OEM 업체, ODM 업체가 잘 되죠.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가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돌아왔으니까 지수가 얼마나 오를 거냐 고민하는 사람과 이게 돌아왔을 때 뭐가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을지 그 관점 차가 수익률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건성건성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고 네. 이거에 가장 밑단에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편하죠. 그러니까 움직임은 적지만 네. 그런 것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여기서도 분명히 그때 화면 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하도 자주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지겨워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까 말한 PBR이에요, 우리나라 트레일링 PBR. 그러니까 이럴 땐 조심해야죠. 일단 뭐 1.2배 이상이면 진짜 조심스럽죠. 0.8배, 0.9 요 사이에서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물려도. 이때 작년 10월이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하는 PBR이기 때문에 분기만 지나면 이 자본 총계 한 배가 올라와요. 불과 얼마 전까지 2,650이었거든요, 한 배가. 이제는 한 배가 2,723이 됐고, 2분기 실적이 들어오면 이게 한 2,7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2,800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배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니면 한 배는 좀 그렇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본다면, 저는 지수에 대해서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제기했던, 제가 맞던 틀리던, 결국 PER 장세에서 EPS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그 말미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이미 나왔다. 네. 진행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2,800을 전망하신다가 아니라 2,800까지 여백은 있고 근데 2,800부터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정도. 근데 내년을 놓고 볼까요? 내년에 가면 이게 2,900, 3,000 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본 총계가 계속 들어오는데 네. 이게 가만히 있지는 않다니까 한 배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분기 말이 딱 지나고 나면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게 감안한다면 지금 지수가 자꾸 어디 점을 보는 게 잘못된 거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점이 얼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까 순환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요 정도 왔을 땐 사고 0.8배, 요 9배 사이인 여기서는 네. 여기서 사서 물렸다 쳐도 회복은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렇죠. 요 정도에선 조심하고.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러면 다시 이러다가 0.95배 이렇게 왔다. 만세죠. 정말 큰 악재가 나와서 정말 제 생각과 다르게 0.9배가 깨졌다. 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이미 0.9배가 아마 내 생각에는 2,600 정도 와 있겠죠, 이제. 이 순환적 사고라는 거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정과 선으로서 파악하고 싶어요. 여기가 정점이 얼마냐, 바닥이 얼마냐. 네. 저는 그냥 요 정도에서는 위험을 좀 관리하고 여기서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 네. 요 차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사이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이라고 보잖아요. 원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보는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오늘 우리가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도 금리를 확 올리고 터키도 막 금리를 막 더블로 올리고 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시 엄청난 긴축 사이클이다. 연준이 7월 달에 이제 엄청 금리 올리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하튼 7월에 물가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저는. 7월에 안 올릴 것 같으신가 보네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올려봤자라는 생각이에요. 네네. 더 중요한 건, 이 긴축을 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작년 10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10월에 또 동일한 얘기를 했었어요. 글로벌 유동성이 바닥을 친 것 같아요. 바닥을 안 쳤을 텐데, 아마 여기 방송 보시면 그때 있을 겁니다. 이 글이 아마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요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정도 왔으니까, 이게 내려가 봤잖아. 그러니까, 순환적인 뭐냐면, 여기가, 저점은 내가 알 수 없는데, 그렇죠. 요 정도가 바닥 아닐까 보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여가지고 나는 이 정도 다 왔는데 한번 더 내려갔지만, 그러니까 그때 바닥을 친 거죠. 그러니까 막 긴축이 가는 거죠.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돌아선 거. 이게 뭐냐면, 블룸버그에 있는 데이터, 별거 아니에요. 각국의 M2 증가율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반문해요. 미국이 긴축을 하는데 왜 이게 돌아서냐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섰는데. 근데 순환적 사고라서. 다음 그림 아니죠. 다음 그림이 나오죠. 미국은 줄어들었지만, 어느 나라죠? 중국이 늘었고, EU가 늘었고, 이랬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그 일본도 계속 이때 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유동성을 줄였지만 전체적인 유동성은 뭔가 합으로 보면 늘어났고 미국도 SVB 사태 이후에 약간 그거 추춤했고 하여튼 이건 돌아섰다는 거. 그러면 언제 고민해야 돼요? 요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요럴 때.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막 15% 이상 나올 때. 네. 요럴 때는 이때 금융이 터졌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버블을 이걸- 낄 수 있다는 건가요? 그쵸. 그때는 상당히 유동성 축소로 가게 돼요. 너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데이터가 아니라 요 정도 왔을 때 2017년 이때, 그리고 2010년, 11년 이때, 네. 뭐 17년에도 그랬고.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 다. 이랬을 때 너무 겁먹을 필요 있을까요, 순환들?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아까 수출이 돌아섰는데 약간 이번 시차가 더 걸렸네요.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바닥을 치면 한국의 수출이에요. 증가율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수출 증가율이 좀 개선되고 있다, 긍정적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돌아서면 이게 돌아서거든요, 수출 증가율이. 엄청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글로벌 유동성을 왜 보는 거냐면 네. 그냥 요즘은 약간 이제 지표 강의 같은 거 하러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때 유동성인데 외국인이 사고 팔고를 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은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돈이 돈다는 거는 뭔가 사고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선다는 건 수요가 어딘가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수출이 돌겠죠. 네. 기차를 두고. 뭐 그런 추론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냥 맞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완전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려 제가 저는 이렇게 보는 뿐이고 네. 제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여튼 저는 이 데이터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한국의 20일까지 수출이 어쩌면 플러스 5.2가 나왔다는 게 매우 의미 있게 보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